4.5m 너비의 파이프에 의해 끔찍하게 빨려 들어가 전기를 생성하는 거대한 수중 터빈으로 향하는 이 두 경험 많은 다이버는 곧 끔찍한 악몽으로 변할 야간 다이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는 쉽게 피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2024년 1월 4일 두 명의 다이버 크리스토퍼 고우디와 프레데리크 포셰가 플라트 저수지에서 야간 기술 다이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벨기에에서 가장 인기 있는 다이빙 장소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이 저수지는 790m 길이의 수력 발전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댐과 저수지는 발로니아 지역의 5개 인공호수의 일부입니다. 함께 그들은 나라에서 가장 큰 인공호수 단지를 만듭니다. 이곳에서 두 남자는 다이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그들의 삶은 급격히 나쁜 방향으로 바뀌게 됩니다. 약 351헥타르에 달하는 거대한 크기로 인해 이 저수지는 수상 스키, 요트, 스노클링, 그리고 호수 주변에 여러 다이빙 학교와 댐 근처에 위치한 다이빙 센터를 포함한 다양한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토퍼와 프레데리크 다이버들은 관광 다이빙을 넘어서 탐험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라앉힌 물체들, 헬리콥터와 버스 같은 것들을 탐험했습니다. 또한 플라트 저수지의 위험과 수많은 선원, 다이버 및 레크리에이션 사용자들이 있는 상황을 고려해보세요. 헬리콥터와 버스 같은 것들을 다양한 깊이에서 이제 수천 명의 선원, 다이버, 리즈 및 호수의 다른 레크리에이션 사용자들과 함께 플라트 댐이 초래하는 위험을 고려해보세요. 다음으로 지역 다이빙 센터는 2개의 지정된 안전구역, 구역 A와 구역 B를 설정했습니다. 둘 다 150m의 다이빙 방형을 기준으로 이 구역 밖의 모든 것은 협상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근 댐은 하루 종일 작동하며 주변 지역의 전기 수요에 따라 무작위로 켜졌다, 꺼졌다 하기 때문입니다. 댐에는 각각 초당 400세제곱미터의 최대 유량을 가진 4개의 터빈이 있었습니다. 언제 이것이 위험이 될지 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이빙 클럽은 더 나아갔습니다. 다이버들에게 20m 이상의 깊이로 내려가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깊이에서 다이버는 여전히 강력한 터빈 소리를 들을 수 있었지만 그들은 안전한 거리에서 떨어져 있었습니다. 다이빙 센터의 엄격한 안전구역에도 불구하고 댐의 입구 터널에는 어떤 그물도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댐 운영자들은 보호 그물을 몇 년 전에 교체해야 했기 때문에 버렸습니다. 두세 달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두 동료를 매우 경험이 풍부한 다이버로 여겼습니다. 크리스토퍼는 리에주 출신의 독신 은행가로 지역 다이빙 클럽 중 하나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두 다이버 모두 오픈워터 및 고산소 과정에 대한 PADI 인증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그들의 경험과 자격이 바로 그 운명의 밤에 그들의 결정을 그렇게 이례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두 사람은 오후 5시경에 야간 다이빙을 시작했습니다. 지역의 세일링 및 다이빙 학교는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하루가 끝날 무렵 자신의 물건을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토퍼와 프레드릭은 폐쇄회로 다이빙 장비와 리브리더를 장착하고 있었습니다. 대조적으로 오픈 서킷 다이빙 장비는 전통적인 호흡 조절기를 사용하여 다이버가 사용하는 탱크에 저장된 공기를 제공합니다. 다이버를 생각할 때 아마도 오픈 서킷 장비를 착용한 사람을 상상할 것입니다. 이 설정에서는 각 호흡이 폐로 이동하고 그들이 숨을 내쉴 때 조절기가 가스를 물속으로 직접 방출합니다. 하지만 오픈 서킷 다이빙의 문제는 많은 가스를 낭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 경험이 풍부한 다이버가 더 많은 제어를 원한다면 사용하는 가스의 양에 대해 그는 폐쇄회로 호흡 조절기를 사용할 것입니다. 폐쇄회로 시스템은 CO2 정화기를 통해 배출된 가스를 재활용하여 이산화탄소를 제거합니다. 사용하기는 더 어렵지만 이들은 가스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다이빙 시간을 상당히 연장합니다. 이것은 중요합니다. 그들이 이러한 조절기를 사용하기로 한 결정은 그들이 가능한 한 깊고 최대한 오랫동안 다이빙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20m의 안전 한계를 의도적으로 넘기려는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더욱 나쁜 것은 두 남자가 수중 스쿠터라고 불리는 다이빙 추진 장비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스쿠터 사용과 폐쇄회로 다이빙 장비를 사용하기로 한 결정은 한 가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 남자들은 단순히 안전 한계를 넘어서 더 깊이 다이빙할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인근 댐을 탐험할 계획이었는데 이는 단순히 불법일 뿐만 아니라 매우 위험한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또한 매우 위험합니다. 인근 댐이 있는 호수를 탐험하는 경험이 풍부한 다이버들은
대부분 델타 P, 즉 압력차가 가져오는 위험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큰 양의 물이 상대적으로 작은 구멍을 통해 흐를 때 생성되는 흡입력입니다. 물이 고압에서 저압으로 이동하게 만들면서 이는 어떤 수영 선수도 견딜 수 없는 힘이며 어떤 수중 스쿠터도 피할 수 없는 힘입니다. 두 남자가 저수지의 깊은 곳으로 내려가면서 짐을 싸는 가족들의 소리와 집으로 돌아가는 다이버들의 소리는 점차 사라졌습니다. 20m에서 그들은 더 이상 수면에서 아무 소리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 주위에 어둠이 깊어졌습니다. 이 시점에서 대부분의 다이버들은 돌아가기를 선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크리스토퍼와 프레드릭은 계속해서 내려갔습니다. 그들은 30m, 그 다음 35m로 계속 내려갔고 결국 40m에 도달했습니다. 그 깊이에서는 그들이 앞에 있는 것을 여전히 볼 수 있었습니다. 플래트댐의 입구 터널. 하지만 이제 대기압은 지표면의 대기압보다 5배 더 높았습니다. 그 순간 댐이 꺼졌습니다. 그래서 두 명의 잠수부는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즉, 댐이 다시 켜지면서 물속에서 약한 윙윙거림이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명의 잠수부는 4개의 역방향 펌프 터빈 중 3개가 갑자기 작동할 때 아무런 경고도 받지 못했습니다. 106세제곱미터의 조합 유량으로 정말로 엄청난 힘이 두 남자를 즉시 댐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그들은 터널을 통해 거대한 회전 날개를 가진 터빈에 의해 던져지면서 끊임없는 흐름에 반응하거나 저항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몇 초 만에 그들은 입구에서 50m 깊이에서 70m로 끌려갔습니다. 압도적인 힘의 무방비 상태로 아버지에게 도달하지 못한 후 프레드릭의 아들은 플래트 저수지에 도착했습니다. 금요일 아침, 그는 댐 근처에 여전히 주차된 그들의 차 중 하나를 발견하고 뭔가 끔찍하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즉시 당국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벨기에 민방위팀과 재난희생자 신원 확인 부대가 동원되었습니다. 10명의 전문 잠수부와 소나 장비와 함께 첫 번째 수색 및 구조 시도 동안 크리스토퍼와 프레드릭의 어떤 신호라도 찾기 위해 저수지를 스캔했습니다. 수색팀은 손상된 상태의 잠수부 장비를 발견했습니다. 여기에는 그들의 폐쇄 회로 제호흡기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수중 스쿠터와 잠수복. 그들은 수색을 계속했습니다. 잠수센터의 관리자 베누아 미셸은 그날 터빈이 작동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추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레드릭의 아들은 여전히 낙관적이었습니다. 두 잠수부가 훌륭한 수영 선수라는 것을 확신하며 평균 올림픽 수영 선수는 장비 없이 초당 2.36m의 속도로 수영합니다. 터빈의 흡입력은 두 남자를 초당 10에서 30m의 속도로 끌어당겼을 것입니다. 그들이 반응할 시간이 있었더라도 그들의 스쿠터는 최대 2.8m의 속도에 도달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 엄청난 압력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지구상의 어떤 동물도, 인간은 더더욱 이 정도의 압력에서 더 빠르게 수영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난간을 설치했다면 별 차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강력한 흡입력이 잠수부들을 그들 쪽으로 붙잡아 두어 어떤 탈출도 불가능하게 만들고 익사로 이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프레데릭과 크리스토퍼의 친구들과 가족들은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수색 및 구조팀은 그날 저수지에서 고대나 포시의 다른 흔적을 찾지 못했습니다. 지역의 기상 조건이 한 요인이었으며 폭우로 인해 수색 중 시야가 줄어들었습니다. 대략 오전 10시경 실종된 잠수부들을 찾기 위해 수색팀은 수색을 돕기 위해 열화상 카메라가 장착된 헬리콥터를 보냈습니다. 오후 12시 30분 두 남자가 호수에 잠수한 지 46.5시간이 지난 지금 댐 아래쪽에서 신체 일부가 발견되었습니다. 두 번째 수색 중에 잠수부들은 해안에서 약 1km 떨어진 곳에서 추가적인 인체 유해를 발견했습니다. 일종의 보고서, 부검보고서는 나중에 호수와 인근 해안에서 발견된 신체 일부가 크리스토퍼 고데와 프레데릭 포시의 것임을 확인할 것입니다.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두 잠수부가 댐에 가까이 가려고 했던 것인지 아니면 쉽게 피할 수 있었던 진짜 실수였는지에 대해 추측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는 플래트댐 재난으로 영원히 기억될 비극입니다.